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택도덕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레이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7강 정보통신윤리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통신윤리가 앞으로 더 여러분과 문제로 많이 만나게 될 유형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제 얼굴을 어떻게 보고 있죠?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죠. 제가 지금 어느 공간에서 무슨 옷을 뚜렷하게 입고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레이첼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걸 이 온라인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더 맞이하게 되면서 이 정보통신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뚜렷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강의 공부뿐 아니라 앞으로 직장에 있는 모든 업무들, 쇼핑, 경제 활동들 모든 게 다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더 밀접하게 그리고 더 깊게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이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주인이 뚜렷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국경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영공, 영토에 대해서 국경을 다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군인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오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못 알아먹는다 할지라도 브라질에서 제가 올리는 유튜브를 통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가까워졌고 모두가 이 정보로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계속해서 이 땅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는 결코 문제없는 삶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윤리를 배우는 이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마음의 양심, 아름다운 양심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양심이 오늘 또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통신 윤리 여러분과 같이 배울 거고요. 여러분도 이 인터넷을 쓰는 만큼 인터넷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지 마시고 인터넷의 주인이 되셔서 곳곳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 윤리 함께 배워볼게요. 자, 정보화 시대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지요. 한번 볼게요. 자, 정보화 시대라는 정보기기 사용이 자유로운 사회. 자, 정보기기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폰, 네, 컴퓨터, 패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전자기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 가공, 유통되는 사회이다. 생산은 만들어내는 것, 가공은 네, 한 번 더 예를 들어 음식으로 따르면 조리라고 할까요? 원래 원석, 이게 나무가 아니죠? 나무는 이렇게 생겼지. 네, 통나무가 있는데 이 통나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입니다, 여러분. 책상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바로 가공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바로 가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통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집까지 오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 생활 전반의 활동에서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라는 걸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우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전에는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받거나 더 좋아졌다면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물론 이 전화도요 전화기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가 오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편지라는 매체도 있기 전에는 직접 본인이 도보로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인 만큼 이걸 빨리 우리 집에 오게끔 하는 정보기기의 사용이 자유로워졌고 더 다양해졌다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습관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는 시대. 그렇지요. 이제는 내 옷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어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누를 수 있게 되면서 어떠한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습관도 달라졌고 이제 수시로 내가 백화점 하나를 버튼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들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업과 작업 환경들이 탄생하고 있죠.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이 특성, 와우,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따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 5가지에 대한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이미 나올 정도로 매 기출에서 한 번 또는 매년마다 반드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볼게요. 눈 똑바로 뜨고. 자, 익명성이란 무엇인가? 익명이라는 건 내 이름을 감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익명의 천사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말처럼요. 자, 무제약성은 뭡니까? 제약이 없다는 건데요. 백화점이랑 도서관은요, 8시부터 밤 20시까지 합니다.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라는 제약이 있고, 어떤 우체국도 가봐도요,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지만 이 나머지 공간에는 사실 우리가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없도록 제약이 되어 있거나 우리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있는 우체국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우체국장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를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후라는 이 정보는 여러분 유퀴즈 이런 데 보면 진짜 내가 몰랐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무제약성, 정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자, 자율성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스스로 원하는 관심사나 흥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개방성은 나이, 성별, 국적,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즉, 자율성과 개방성을 통해 우리 세계가 작은 세계가 되고 있어요. 작은 사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아르헨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친구들과 얼굴 한번 만나본 적 없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비대면성은 뭡니까?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제가 뜻을 얘기해볼까요? 말해보세요. 현실에 자신을 감춘다. 감추고 행동한다. 무슨 성? 그렇죠. 익명성. 내 이름을 감춘다. 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음무 무제약성. 그렇죠. 자, 그리고 관심사 흥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율성.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나이, 성별, 국적, 인종 관계없이 누구든지 오픈해서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친해질 수 있다. 개방성. 마지막으로 얼굴을 대면, 직접 얼굴면 만날 때, 그러니까 이 대면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다. 뭐겠죠? 바로 비대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러나 그 특성이 좋은 만큼이나 여러분 침해될 수 있는 것도 매우 많겠죠. 왜요? 우리 집 대문이 잠겨 있으면 쉽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만큼,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익명인 만큼 여러분의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무단이라는 건 허락이 없다는 겁니다.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저작권을 다른 말로 지적재산권이라 얘기해요. 지적재산권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 블로그를 만들어도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여러분이 관리를 해도요, 여기에 따른 여러분의 돈이나 시간과 수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또 그뿐 아니라 유튜브에 누군가가 노래를 하나 올려도 이것도 바로 돈과 시간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지적이라는 건 돈과 시간뿐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나의 지적인 고민들, 나의 머리를 쓰는 고민들이 이런 고민들이, 그리고 나의 재산과 같은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가 있을 수 있고요. 정보 격차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특별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알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뭐였죠? 스카이캐슬 영화만 봐도요.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은 정보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덕은 어떠합니까?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은 왜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먼저 도덕이라는 건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사생활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고, 예절과 법을 오히려 지켜야. 왜 지킨가요? 우리의 행복이 같은 행복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도덕 원칙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누군가의 인격과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책임의 원칙은 내가 익명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만난다 할지라도, 익명이라 할지라도,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플은
옳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으로 남는 게 두려워서 내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건요, 본래적 가치를 여러분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 본래적 가치를 쓰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이 미디어에 어쩌면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하셨고요. 옆 사람을 돌보라 하셨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행동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내 행동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것, 공정하고 올바르고 추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법도요. 법도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이제 위에 이제 행정을 치리하고 우리 국가를 다스리는 정부에서 법을 본인들이 우리 아래 있는 국민들을 대표하지만 이 국민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정할 수 있는 게 지금 현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 진리는 이 세상을 살기에는 아주 작은 부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이 땅 모든 걸 만드셨죠? 말씀이 이 땅에 정의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사회도 만들었고요, 경제도 만들었고요, 가족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 우리의 옳은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건 옳게, 하나님이 옳지 않다 여기시는 건 옳지 않게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해악 금지. 해악 금지가 선생님 뭔가요? 네, 해를 주거나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해를 입히거나 악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특별히 피해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주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도덕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매체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먼저 궁금할 텐데요. 매체는 도구를 뜻합니다. 즉, 제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걸 통해, 편지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이런 도구가 되는 걸 얘기해요. 특별히 이런 도구를 얘기해요.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 사실 이런 이유를 배워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할 존재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로 배웁시다. 공부하지 맙시다. 여러분, 첫 번째, 중독이 되기 쉽고요,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일상생활이 하기 어렵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한 곳에서 친구가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여기 안에 살고 있는 본인의 친구의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엄마, 그리고 이 신고한 여자분의 친구 딸 첫 번째, 그리고 둘째 딸이 공교롭 정말 유감스럽게도 살해당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첫 번째 딸이 바로 인터넷상으로 남자를 알게 됐고 둘이 연락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 둘의 사이를 헤어지게끔 하고자 딸이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찾아가서 이 세 분을 살해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가 살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게임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생기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전두엽이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키보드로 죽이는 게 옳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인데 이 게임을 하면 후두엽만 발달하게 돼요. 이 후두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캐릭터가 죽고 있어. 죽여 하면서 키보드만 누리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후두엽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게임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의 전두엽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너의 삶을 향한 목적과 너의 삶을 향한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수법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걸 통해 공부로 배워서 머리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많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절제하는 태도. 두 번째, 비판적인 태도. 세 번째, 존중하는 태도. 먼저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여러분 이 교과서대로 여러분의 삶을 관리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진짜 이 세상을 책임질 지도자로 클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하고 꼭 써야 될 가치를 적어야 된다. 정보 리터러시를 갖춰야 된다. 리터러시는 무슨 말이냐? 이 정보가 나에게 옳은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올바른 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확인해보고 적절한 검색어를 확인할 것,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네티켓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했을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의 바로 보호자에게 반드시 얘기를 하시길 바라고요. 사이버 안전 지킴이들에게 신고를 하되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목격했을 때는 방관한다가 무슨 말이냐? 그냥 보고 지나친다는 걸 방관이라고 얘기해요.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어른에게 얘기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잘 따라보세요.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옳지 않은 것은 해악 금지의 의무가 존재하다. 맞죠? 해와 악을 입히는 게 금지되어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 존중의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보이지 않고 개방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익명성 또는 이거는 이름이 감춰질 수 있는 것 또는 비대면성 비대면성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 또는 마지막 개방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의 의무가 요청된다. 맞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니지요. 개인정보를 오히려 보호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4번 개인정보를 다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공간 특성으로 옳은 것은 특성 나왔다. 우리 특성 5가지 복습해 볼까요? 자, 이름이 감춰질 수 있다. 그렇죠. 익명성. 또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건 참여할 수 있다. 네, 자율성. 또는 모든 국적, 나이, 인종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나의 허락하에 그걸 뭐라 그러죠? 개방성.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틱톡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또 뭐가 있죠? 네, 비대면성.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또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네요. 맞습니다. 무제약성. 시간과 공간에 무제약성.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 누구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 뭐죠? 네, 자율성 얘기합니다. 개방성과 자율성의 특징은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개방성은 국적의 국경에 상관없이 서로의 것을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공간 특성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신분을 숨기고 익명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무제약성이 보이네요. 그리고 과감하게 펼칠 수 있다. 자율성.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긴 했지만 결국엔 이 아래서는 어떤 걸 뜻합니까? 바로 익명성을 얘기할 수 있죠. 개방성을 하면 안 돼요. 왜 개방성이 아니냐면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국경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 돼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요즘 다음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은 나는 요즘 새로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서 새벽까지 했대요. 아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도서관에 가자는 친구 집도 거절하고 제안도 거절하고 집에서 게임만 했대요. 이건 뭐예요? 인터넷 중독, 성폭력, 바이러스 유포, 지적재산권 침해 중에 바로 인터넷 중독이지요. 네, 잘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순서대로 알맞게 찍은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뭐죠? 무제약성이지요. 그렇죠. 자,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바로 네, 맞습니다. 4번 비내면성이에요. 잘했어요. 다음 중 정보통신 매체를 가장 올바르게 하고 있는 학생은 하루 12시간씩 하고 있어. 이거 맞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나 그냥 그 사람 거 공유하고 있어. 아니죠. 인터넷 정보가 믿을만한지 확인한 뒤 사용하고 있어. 바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맞지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다마다 사용하고 있어. 아닙니다. 3번. 가장 올바르게니까. 자,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줄임말이죠? 예의를 갖춘다. 정보 리터러시를 갖춘다. 그렇지. 내가 정보를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볼 수 있는 규정된 이용 연령을 지킨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만 한 13세, 14세, 15세 이렇게 될 텐데 만 18세 이상 걸 사용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한다. 이게 옳지 않겠어요? 사이버 공간에 지켜야 될 자세로 알맞은 것은 사생활을 공개하여 상처 주는 행위 아니죠. 유언비어 옳지 않은 말만 남아있고 사실이 아닌 말들만 퍼뜨려서 혼란을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잘 지켜야 될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역지사지. 그렇죠.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떠할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해악금지. 상처를 주거나 혼란을 주는 해와 악을 끼치면 안 됩니다. 인간 존중. 그렇죠. 이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별히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 시대, 세대의 시대의 특성, 5가지 있었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익명성,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무제약성,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참여할 수 있다, 자율성. 자, 그리고 한 번 더, 국경을 넘어 나이, 인종, 성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들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는 너가 공유하고 싶은 거, 내가 공유하고 싶은 거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개방성,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 그렇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비대면성. 저도 여러분 사실 마음이 아픈 건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제 강의를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비록 이 강의가 아직은 조금 어디에 내놓을 게 아직은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강의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중심, 진리를 전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공부로 배우고자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준 지식만을 여러분 안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 지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런 공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가 될지 제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별로 안 남았지요. 그래도 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